해한성 배칠수의 고전열전 삼국지 특별 번외편 유비의 불가사의한 매력. 삼국지의 주인공 유비, 중국 역사를 통틀어 그처럼 오랜 세월 많은 좌절을 겪은 이도 흔치 않다. 또한 그처럼 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선 이도 흔치 않다. 과연 유비가 이토록 숱한 고난을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토록 많은 인재들이 유비를 따랐던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방송될 특별 번외편 유비의 불가사의한 매력을 통해 그의 비밀을 한꺼풀씩 벗겨내보도록 하자. 그럼 먼저 오늘 주인공 유비의 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변을 들어요? 그 변이 아니고요. 조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비입니다. 전 소설 삼국지연의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또한 삼국지연의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하죠. 이 정사의 기록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 저는 그렇게 무능력하고 부하덕만 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총나라를 건국하기 전까지 삼군을 이끌고 대부분의 전투를 주의한 건 바로 저였습니다. 관우나 장비, 제갈, 공명이 아니라 바로 저였다니까요. 또한 저는 나름 결단력도 있고 과감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아주 배짱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헌데 그런 제가 왜 소설 속에서 나약하고 재미없는 인물로 그려졌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소설 삼국지가 그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소설 삼국지는 시대가 바뀔 때마다 그 내용이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다 청나라 시대 모종강 부자에 의해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 시절 고통받는 백성들에게요, 소설 속 유비의 모습은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황제의 상이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뜻이 소설에 방영되면서 제 캐릭터가 점점 변하게 된 것입니다. 저요? 정말 화끈하고 남자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삼국지 후반에 나오겠지만은 의동생이 죽었다고 해서 온 나라의 병력을 이끌고 복수전을 펼친 천자 보셨습니까? 제가 바로 그런 놈이었습니다. 유비의 성격이 실제 소설과 많이 달랐을 거라는 건 다음에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바로 장비가 부패한 관리 도구를 매질하는 편도구 사건이다. 아이고, 장비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도구, 너 이 노래 아냐? 무슨 노래요? 널 용서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다. 아이고, 제발. 예, 잔말 말고 일단 조준하기 쉽게 기둥에 널 좀 묶어놔야겠어. 네, 장비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적절한 순간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에헤이,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이 꽉 물어라. 너같이 썩어빠진 관리에게는 매운맛이 필요해. 자, 그럼 간다. 뽑다! 앞서도 한 차례 설명해 드렸지만 이 사건의 실제 주인공은 장비가 아니라 바로 유비였다. 유비의 인자한 캐릭터를 지켜주기 위해 나관중이 의도적으로 각색을 한 것이다. 우린 이를 통해 유비의 성격이 소설과는 많이 달랐다는 유비의 변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풀리지 않는 유비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은 있다. 그건 바로 삼국지에서 보여준 유비의 갈짓자 행보다. 예, 여러분 안녕하시는지요? 손석희입니다. 우리는 흔히 삼국지에서 배신의 1인자 하면 여포를 꼽게 되는데요. 하지만 진정한 배신의 달인은 여포가 아니라 바로 유비였습니다. 그가 삼국지에서 배신을 한 순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그는 맨 처음 동문 선배인 공손찬을 따랐죠. 그랬다 그 다음엔 도겸, 거기서 여포, 이어서 조조를 따랐다가 다시 원소에게 갔다가 그 원소마저 배신하고 형주의 유표에게로 가는데요. 이쯤 되면 가히 배신의 종결자, 변절의 달인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유비의 변을 들어보자.
일부에서 저를 배신의 달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시에 전 권력도 배경도 힘도 없었어요. 그런 제가 난세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힘 있는 세력과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조조나 원소 곁에 있었다면 제 인생도 좀 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전 절대 비굴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할 때면 서슴없이 다른 길을 갔으니까요. 전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처럼 배신의 달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딜 가나 항상 VIP 대접을 받은 매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일리 있다. 희한하게도 유비는 수없는 실패를 거듭했음에도 어딜 간 항상 VIP 대접을 받았다. 유비에겐 대체 어떤 매력이 있었던 것일까? 그를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측근들의 얘기를 들어보자. 먼저 관우의 직접 진술이다. 안녕하십니까. 관우입니다. 전 형님의 매력을 이렇게 분석해봤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인기가 많은 사람은 흔히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신의 카리스마로 이 좌중을 쭉 끌고 가는 스타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와는 반대로 묘하게 이 모성애랄까 그 동정심을 유발하는 스타일이죠. 근데 우리 큰형님이 바로 그런 전형적인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왠지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내가 곁에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제가 조조를 버리고 형님께 달려간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죠. 조조에게는 제가 없어도 되지만 우리 형님에게는 제가 꼭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녕하세요. 샤방샤방한 꽃미남 검객 조자룡입니다. 저는 권장군님과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유황숙님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첫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이나 신분을 따지지 않고 늘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 겸손한 태도가 사람을 끌리게 만드는 것이죠. 유황숙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겉으로 드러난 태도만큼은 정말로 진실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언제 시간 나면 밥 한 번 먹자고 하면 그냥 의례적인 인사려니 하겠지만 유황숙이 그런 말을 한다면 그건 진심처럼 들리거든요. 그럼 장비의 생각은 어떨까? 우리 형님의 매력이요? 아이, 부끄럽게 남자끼리 왜 그런 걸 물어요? 몰라요. 아니, 쟤 왜 저러냐? 뭐 어쨌거나 유비 측근들의 말을 통해 유비의 매력을 어렴풋이 살펴봤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단지 동정심이 가고 태도가 겸손하다 해서 천하의 제후들이 그를 영웅 대접하진 않았을 것이다. 승상,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소나기구먼. 옛날엔 이렇게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면 용이 승천한다고 했었지. 용이란 게 진짜 있을까요? 그럼 당연히 있구만. 난 실제로 본 적도 있네. 정말이십니까? 정말로 용을 보셨습니까? 물론 봤지. 하지만 그건 진짜 용이 아니라 사람으로 둔갑한 인명이었어. 세상을 구하고 난세를 평정할 용 중의 용. 지금 이 시대에 용이라 불릴 만한 사람은 딱 두 사람뿐이지. 그게 누굽니까? 한 명은 나 조주. 그거야 당연하죠. 그리고 또 한 명은 또 한 명은요. 바로 자네, 유비일세.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조조와 유비의 영웅 담론의 한 장면이다. 이 일화는 삼국지 정사 촉서 선조편에 적혀있는 기록으로 소설에서 꾸민 얘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실제 상황이었다.
천하의 조조도 유비를 영웅으로 인정했던 것이다. 다리 정이 땡땡땡 은은하게 울린다. 자, 깊고 깊은 반갑습니다. 저는 유비님이 문명의 청년이던 시절에 처음으로 그 재능을 알아봤던 그런 사람입니다. 고대 중국의 사람들은 사람의 관상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저는 유비님을 딱 보자마자 이거는 이거 황제의 얼굴이다. 첫눈에 확신을 갖게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 백성을 구하는 상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이래 보면은 이런 얼굴도 가혹 발견해야 되는데 어디 이 스튜디오나 한번 둘러보면은 배한성이, 박일이 괜찮고 이철령이 좋습니다. 이상훈이 괜찮고 재한이, 우리 자부한 선생님 아주 좋은 상이지. 또 이제 보면 김도상, 이 작가 김도상 깝깝합니다. 후한말 수많은 별들이 명멸했던 난세의 부침 속에서 맨주먹 하나로 일어선 유비가 끝끝내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당대 최강의 실력자 조조를 상대로 당당히 맞설 수 있었던 그의 결정적인 무기는 무엇이었을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인간 유비에 대한 탐구는 계속된다. 삼국지의 주인공 유비, 그의 출신 배경을 알기 위해선 우린 먼저 유협 집단이라고 하는 고대 중국의 독특한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관우의 직접 진술을 들어보자. 유협이란 약한 자를 돕고 강한 자를 물리치며 의를 위해서는 목숨도 바치는 기지를 뜻합니다. 제가 고향 땅 해량에서 백성을 괴롭히는 토를 단칼에 죽이고 도망자가 된 것도 바로 이런 유협의 정신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저희 큰형님께서는 바로 이런 유협이란 이름으로 뭉친 집단의 리더였습니다. 우린 관에서 해결해주지 못하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뒤에서 힘으로 해결해주곤 했죠. 물론 그러다 보니까 종종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동도 하곤 했습니다. 형님, 요즘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요, 무서워서 지하철을 못 타겠대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장비. 아니, 새파랗게 젊은 친구들이 노인들한테 쌍욕을 하고 막무가내로 행패를 부리는데, 이런 애들을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나 봐요. 법적으로도 죄가 안 된대요. 그래?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나서야지. 타일러도 안 되고 법으로도 안 되면은 힘으로 다스릴 수밖에. 장비야, 당장 애들 모아서 지하철에 쫙 풀어! 예, 형님! 그렇다. 유비는 바로 이런 유협 집단의 우두머리였다. 좋게 말하면 협객이요, 나쁘게 표현하면 동네 건달들의 대장이었던 셈이다. 나 유비는 한나라 중산 정왕의 후예 효경 황제의 현손으로 이 나라 왕실의 혈통이요 천자 폐하의 종친이 되는 사람이다. 유비는 보잘것없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이렇게 한실의 후예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하지만 같은 유씨라는 이유로 수백 년 전 족보를 들먹이는 건 왠지 좀 근거가 빈약하다. 그건 마치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내는 확실히 김의 김씨, 내가 바로 김수로왕의 자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전주 이씨요. 우리 조상님이 태조 이성계요. 나는 최영 장군의 후손인데. 그래서 내가 늘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잖아. 다들 무릎 꿇어. 응? 왜? 너도. 나 박일. 내 이름에도 말이야. 박찬호의 혈통이야. 뭐라는겨, 미스터 박? 뭐라는겨? 다시 못나 빠져가지고. 남보다 출발도 늦고 배경도 빈약한 유비. 그럼 그의 실력은 어땠을까?
안티유비의 대표적인 인물로 청나라 말에 학자였던 이정호는 유비를 이렇게 혹평하고 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종호입니다. 뭐 안티라고 소개를 했지만은 저는 냉정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유비라는 사람이 이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예요. 응? 뻔뻔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철면피였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항상 힘 있는 자한테 빌붙어가지고 세력을 보존한 거지요. 더군다나 이 유비라는 인간이 이게 눈물의 제왕이었다고. 더 킹 오브 티얼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닥치면은 어김없이 눈물로 위기를 타게 한 거예요. 봐요. 생각해보세요. 조조 앞에서도 울었지. 원소 앞에서도 울었고, 심지어는 지 아내하고 부하들 앞에서도 턱 하면은 눈물로 호소를 한 거야. 그는 이런 눈물로 상대를 약하게 만들고 위험한 국면을 타개하곤 했어요. 오죽하면은 유비가 얻은 땅은 다 눈물로 얻었다 하는 그런 학평까지 있겠습니까? 뻔뻔한 철면피의 울보 유비, 실로 가혹한 혹평이라 할 수 있는데 과연 유비는 이렇게 형편없는 인물이었을까? 그렇다면 조조나 원소 같은 인물들이 왜 그를 영웅 대접한 것일까? 여기서 형조태수 유표의 얘기를 들어보자. 천하의 제후들이 감히 유비를 무시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백성들의 엄청난 인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나가수의 임재범, 하여튼 미친 존재감이었죠. 그는 어딜 가나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았어요. 오늘날의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그 시절의 제후들도 결코 백성들의 여론과 지지를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비는 천하의 조조도 두려워했던 무서운 적수였죠. 만약 그때 민주적인 선거가 치러졌다면 유비는 평창보다 더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됐을 겁니다. 유비의 불가사의한 매력, 그 힘은 바로 백성들에 있었다. 그렇다면 왜 당시의 백성들은 유비를 열렬히 지지했던 것일까?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자. 예, 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손석희입니다. 유비가 당시 백성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 유비는 당시로는 보기 드물게 자신의 명예와 지위보다는 백성들의 안녕을 우선시했습니다. 이런 유비에 대해 진나라의 학자 습착지는 공자가 꿈꿨던 인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유일한 인물이다라는 극찬을 했는데요. 조조나 원소 같은 인물들이 서로 세력을 키우느라 혈안이 돼 있을 때 유비는 백성들의 안정된 삶을 우선시하고 그들과의 신의를 지키려 노력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당시의 시대 상황이 유비의 인기를 더하게 했다는 측면인데요. 후한 말에 계속된 전란으로 백성들은 기존의 정치 세력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있었죠. 그런 사람들에게 유비는 희망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랜 세월 별다른 권력을 얻지 못하고 천하의 중심에서 비켜난 게 유비에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정치권에 발을 들이지 않은 제야의 인물이 국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는 것과 비슷한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민심은 천심이란 말을 몸으로 실천한 유비. 유비의 이런 매력은 이제 곧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는데 제갈 공명과의 역사적인 만남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오랜 세월 고난과 좌절을 이겨냈던 유비의 대반격이 이제부터 시작된다.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저이지만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GDP나 주가지수 같은 지표 위에 그려진 허울 좋은 숫자상의 선진국이 아니라 백성 하나하나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가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땅의 대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나라, 시골 땅의 농부가 마음 편히 농사를 짓고 소를 키울 수 있는 나라, 가난한 집안의 학생도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노력한 만큼의 성공이 보장되는 나라, 사회적 소외 계층에게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전하는 나라, 사교육에 찌든 어린 학생의 어깨 위에서 무거운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나라, 집 없는 서민들에게 최소한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나라, 대학이 취직의 방편이 아닌 지성과 희망의 상징인 나라,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약자의 눈물을 동정하고 고통받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나라. 전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